네, 좌장님 소개 감사합니다. 카톨릭의과대학교 정형외과의 박일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Degenerative TFCC Injury, 즉 Ulnar Infection Syndrome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그 수부를 하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지금 현재 가장 핫 토픽은 뭐니 해도 이 TFCC 관련된 문제일 것 같고, 실제로 밖에 개원하고 계신 스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로 퇴행성 손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 다음으로 이제 김재광 교수님께서 급성 손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자를 보다 보면 이런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보니까 척골이 좀 작죠, 짧고, 전체적으로 카팔본이 좀 무너진 것 같고, MRI를 찍었더니 루네이트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까맣습니다. 이거는 무슨 병인가요? 네, 키엔백 디지즈. 네, 맞습니다. 네, 이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환자가 손목이 아픈데 척골이 좀 길고, 이거 뭐 크게 이렇게 뭐 짜부라진 것 같지는 않고, MRI를 찍었더니 시그널 체인지가 있는데 일부에만 이렇게 국한돼서 나타나는, 네, 이런 병을 우리가 이제 아주 전형적인 Ulnar Infection Syndrom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질환이 서로 이렇게 굉장히 잘 클리어컷하게 구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혼돈돼서 구별이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TFCC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뭐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컴플렉스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는 거고요. 가장 기본은 디스탈 라디올라 리가멘트인데, 많이 지금 컨셉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보니까 한 층이 아니더라. 우리가 보니까 이게 하나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붙는 데가 서로 두 개로 나누어져 있더라 라는 것이 가장 최근의 개념이고, 하나는 얼라스틸로이드 프로세스 미드 포션이나 베이스에 붙고, 하나는 이렇게 가가지고 요 밑에 쑥 들어간 부분, 그걸 이제 포베아라고 하는데 여기에 붙더라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 있는 거를 우리가 슈퍼피셜 림 또는 디스탈 림이라고 하고, 이 분홍색을 딥 림 또는 프록시말 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보니까 하는 일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주로 충격 흡수에 관련되는 일을 하고, 얘는 스테빌리티에 관련되는 일을 하더라. 즉 다시 말해서 무릎으로 치면 얘는 메니스커스의 역할을 하고 있고, 얘는 ACL이나 PCL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파이브로 카틸리지 플러스 리가멘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물의 스트럭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딥 림이 왜 중요하냐? 이 TFCC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아주 편안하죠. 이런 해먹과 같은 구조물인데, 요 딥 림이 터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제 손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굉장히 언스테이블한 구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딥 림의 중요도가 굉장히 세지는 거고 커지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요 다음 시간에 우리 김재광 교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제 얼라 인펙션 신드롬은 이제 이쪽 부위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이 얼라 사이드보다는 라디얼 사이드, 얼라와 카팔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펙션 신드롬, 그럼 좀 감이 잘 안 오지만 얼로카팔 인펙션, 얼라와 카팔본 사이에 문제가 있구나, 얼로카팔 어브먼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TFCC가 점점 약해지고 둘 사이가 계속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와 같이 퍼포레이션까지 진행되는 이런 단계로 진행을 하는 그러한 디지즈입니다. 팔머라고 하는 사람이 이 TFCC 태어를 크게 두 가지로 타입 1과 타입 2로 나눴습니다. 타입 1은 외상성이고 타입 2는 퇴행성이고요. 근데 이게 보면 조금 약간 그 분류법이 달라요. 타입 1은 외상성으로 찢어졌는데 어디서 찢어졌냐? 센트럴이냐, 얼라 쪽이냐, 디스탈 쪽이냐, 라디얼 쪽이냐, 그 부위에 따라서 어디서 터졌냐라는 식으로 해서 나눈 기준이고요. 타입 2는
where가 있은 다음에 다음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그 다음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이런 어떤 과정을 지금 가지고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타입 1은 일종의 클래시피케이션이 맞고 타입 2는 어떻게 보면 스테이지에 가까운 그런 분류입니다. 근데 뭐 여하튼지 간에 타입 1은 외상성으로 다친 거고 결국 문제는 DRUJ 인스터빌리티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치료는 스테빌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타입 2는 퇴행성, 즉 다시 말해서 자꾸 부딪히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치료는 결국은 디컴프레션이 되겠습니다. 이 타입 1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정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타입 2 분류를 이와 같이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생기느냐 잘 모르겠다 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그 이외에도 선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후천적으로 외상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디스탈 레디우스 프랙처 잘 치료되고 뼈 잘 붙고 했는데 얼마 있다가 환자가 척측이 아파요, 손목이 아파요 해서 오는 경우들 대개 보면 이런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세컨더리 얼라 인펙션 신드롬입니다. 모든 질환을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규정을 하는 데 있어서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라 인펙션 신드롬, 뭘 과연 얼라 인펙션 신드롬이라고 하느냐 보면은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얼라 사이드 리스트 페인이 있어야 됩니다. 환자가 일단 아파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은 엑스레이에서 이와 같이 시스틱 체인지가 있든지 또는 MR을 찍었더니 시그널 체인지가 있든지 또는 스코프를 봤을 때 이와 같이 퇴행성으로 다 찢어져 있든지, 즉 다시 정리를 하면 얼라 사이드 리스트 페인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 엑스레이나 MRI나 스코프상에서 한 가지 이상의 에비던스를 가져야만이 얼라 인펙션 신드롬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전공의 스님들한테 그 척골 충돌 증후군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대개 첫 마디가 뭐냐면 척골이 길어서요, 얼라 양성 반응에서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도 지금 보면은 파지티브 얼라 베리언스라는 용어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얼라 베리언스 자체는 얼라 인펙션 신드롬을 진단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즉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네거티브 얼라 베리언스에서도 얼라 인펙션이 생길 수 있냐?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이나믹 얼라 인펙션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특정한 자세들, 대개 손을 주먹을 꽉 쥔 상태에서 프로네이션을 하게 되면 최소 한 2-3mm 정도 길어지게 되죠. 이런 상태에서 페인이 있다, 이런 경우를 얼라 인펙션 신드롬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이제 얼라 베리언스가 플러스다, 뭐 뉴트럴이다, 네거티브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이 얼라 베리언스를 어떻게 체크를 하겠느냐? 대충 뭐 이렇게 쭉 긋고 수직인 선 긋고 뭐 이렇게 정도만 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퍼펜디큘러 메서드고요. 이 루네이트의 아티큘러 서피스에서 각각 3cm, 5cm 되는 지점을 긋고 이 점의 센터, 이 두 지점을 연결한 라인, 이거를 레디우스의 센트럴 롱 엑시스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직인 라인, 이 중에서도 특히 이 디스탈 레디우스의 얼라 마진을 지나는 요 라인을 긋게 되며 요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얼라 헤드의 모스트 디스탈 포션까지의 거리, 이거를 얼라 베리언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퍼펜디큘러 메서드이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제 환자가 왔는데 손이 아프다 그러고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얼라가 좀 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진짜 얼라 인펙션 신드롬인지 우리가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데입니다. 우리 정형외과 의사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정확한 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눌러서 텐더니스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만 정확하게 봐도 제 생각으로는 질환의 반 이상은 진단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 보시면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얼라 스틸로이드 프로세스, 본인의 스틸로이드 프로세스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이거 쉽게 만져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피스폼 한번 만져보십시오. 만져지시죠? 그 사이쯤에 이렇게 만져보면 쑥 들어간 지점이 있습니다. 이 소프트 스팟. 요 부분을 눌렀을 때 환자가 아프다 그러면은 이게 포비아 쪽에 텐더니스가 있다. 얼라 포비알 사인 파지티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렇게 나오면 이제 한번 의심을 해봐야죠.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보케이션 테스트를 하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얼로카팔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말 그대로 얼라하고 카팔본을 서로 스트레스를 줘보는 거죠. 가장 길게 해가지고 서로 부딪혀 보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제일 길 것이냐. 예전에 제가 은사님한테 배울 때 소뚜껑 잡는 자세라고 배웠습니다. 이 큰 솥이 있는데 소뚜껑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드는 자세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이 프로네이션 되고 익스텐션 되고 얼라 데비에이션 되는 자세. 솥을 잡으려면 이렇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얼라 데비에이션, 익스텐션 상태에서 프로네이션을 하게 되는 자세, 요 자세가를 취했을 때 환자가 아파요 하면은 얼로카팔 스트레스 테스트 양성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프로네이션보다는 수피네이션 상태에서 더 정확한 검사가 된다라고 해서 하는데 뭐 두 가지 방법을 저는 다 시행을 하고 있고 장점은 굉장히 센시티브한데 반해서 이게 있다 그래서 반드시 얼라 인펙션이라고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얼라 사이드 그 패솔로지가 있을 때는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진단이 되면 처음부터 바로 수술하지는 않죠. 제가 지금 조금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그 얼라 파지티브 베리언스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수술을 권유를 받고 왔는데 환자한테 물어보면은 뼈가 기니까 좀 잘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피지컬을 해보면 전혀 얼라 인펙션 신드롬이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레디얼 사이드 페인이 있는데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단순히 그냥 뼈를 짧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얼라 인펙션 신드롬이 뭐 이렇게 진단이 됐다 그러면은 되게 처음에는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하죠. 근데 뭐 특별한 뭐 방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되게 이제 그 좀 레스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엔세이드나 우리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것들을 놓는 경우들도 있고 제 생각에는 이제 왜 어떤 자세에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지를 환자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되게 이렇게 특히 주부들은 이 행주나 걸레 짜는 행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트위스팅하는 자세죠. 이 드라이브 돌린다든지 이런 자세들을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보존적 치료를 했을 때 한 60%는 호전이 되는 것 같고 수술로 가는 게 한 25%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 그리고 예후가 안 좋은 경우는 여자인 경우나 심텀 듀레이션이 상당히 길었던 경우들, 그다음에 처음에 굉장히 많이 아파했던 경우들, MR을 찍었을 때 시그널 체인지가 있는 경우들은 보존적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더라라는 이러한 논문도 있었습니다. 자, 49세 여자 환자고요. 얼라 베리언스는 3.4mm, 손이 아프다고 왔습니다. 여기 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엑스레이에서 이쪽에 시그널 시스틱 체인지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MR을 찍었더니 얼라 사이드에만 국한된 시그널 체인지가 보이고 있고 이 레디얼 사이드는 거의 thinning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수술을 시행을 했는데 뭐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뭐 스커브로 TFCC 데브리를 하고 쇼트닝 오스티오토미를 해가지고 디컴프레션을 시켜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클래식한 방법인데 얼라 쇼트닝 오스티오토미를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이제 이게 좋네 저게 좋네 하는 이런 디베이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쇼트닝 오스티오토미에 대한 디베이트 몇 가지를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식적인 다이아피시스에서 오스테오토미를 치는 것에 비해서 이 메타피시스에서 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수술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 3mm 쇼트닝을 하기 위해서 이 얼라 사이드에 한 10cm 정도의 절개를 넣는 것이 과연 이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좀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 메타피시스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시전도 좀 더 작게 넣고 여기서 하니까 뼈도 더 잘 붙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이아피지알 오스테오토미가 더 대세인 것 같습니다. 가장 근거인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인터오세우스 멤브레인인데 인터오세우스 멤브레인 중에서도 이 디스탈 쪽에 이렇게 좀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밴드가 있습니다. 이걸 DOB, 디스탈 오블리크 번들이라고 하고 얘가 DRU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보시면 하나는 DOB보다 더 프록시말해서 오스테오토미를 친 거고 얘는 더 디스탈해서 친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얘가 땡기고 있으니까 밑으로 끌어내리기가 어렵겠죠. 이 왼쪽인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수술할 때 상당히 롱지튜디널 레지스턴스가 큽니다. 하지만 얘가 이렇게 힐링이 되고 나면 DOB가 더욱더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DRU제의 스테빌리티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다이아피시스 오스테오토미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콥을 꼭 볼 필요가 있냐? 쇼트닝만 해도 충분하다. 아니다. 그 스콥을 보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쇼트닝만 했을 때 어느 정도 조금 심텀이 남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거를 스콥을 보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는 이제 대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스콥을 보는데 그 사실 스콥을 보면서 병변도 확인을 하고 그 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뭐 봐서 더 나쁘지는 않지 않겠냐 해서 저는 대개 이제 스콥을 같이 보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얼마나 쇼트닝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냐. 당연히 뉴트럴로 맞히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최근에 또 일부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 얼라 베리언스에 관계없이 이니셜 얼라 베리언스에 관계없이 한 2, 3mm만 줄여도 충분하다. 굳이 뭐 많이 줄일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뭐 쇼트닝을 하러 들어가서 굳이 이렇게 좀 남겨놓고 나올 필요는 없지 않겠냐 생각되고요. 뭐 만약에 이게 뭐 너무 길다 그러면 사실 쇼트닝을 뭐 제로까지 하기가 어렵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뉴트럴 베리언스를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방향액에 대해서도 좀 말들이 있는데 이 세 케이스 엑스레이 다 제 케이스지만 이 스텝 컷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 환자가 제일 늦게 붙었습니다. 잘 안 붙습니다. 스텝 컷으로 하면 수술도 어렵고 잘 안 붙는 것 같습니다.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트랜스버스 오스테오토미, 오블리크 오스테오토미 다 좋습니다.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시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거의 모든 이 기구 회사에서 다 이 가이디드 오스테오토미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뭐 듀피신세스, 아큐메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과연 정말 도움이 되냐?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 기구를 쓰기 위해서 더 많이 열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꼭 뭐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지금도 그냥 그 프리핸드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굳이 꼭 이거를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플레이트를 뽑게 된다면 언제 뽑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도 정설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얼라 쇼트닝 오스테오토미를 하고 난 다음에 플레이트를 뽑았는데 다시 부러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고 최근에 약 한 5%까지 이렇게 보고한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 이제 수부외과 학교에서도 한번 이렇게 앙케이트를 했었는데 일반적인 프랙처보다는 훨씬 좀 더 오래 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대개는 한 2년 정도까지는 뒀다가 뽑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게 젊은 군인이었는데요. 얼라 사이드 리스트 페인이 있고
뭐 긴 것 같지가 않은데 이 환자 보고 이렇게 파워 그립 뷰를 해보니까 이렇게 길어집니다. 똑같은 환자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이나믹 얼라 인펙션 신드롬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 있어서 이제 쇼트닝 오스테오토미를 해야 되는데 이 얼라 헤드의 모양이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여기만 이렇게 조금 좀 잘라주면 뭐 좀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여기만 좀 잘라줬습니다. 이걸 이제 웨이퍼 프로시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웨이퍼, 어떤 사람들은 이거 사람 이름으로 생각하시고 꼭 대문자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닙니다. 그 얇은 빵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얇은 빵 조각을 이렇게 좀 띄어내듯이 좀 덜어낸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얼라 쇼트닝 오스테오토미와 함께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술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띄어내니까 뭐 넌유년 안 생기겠죠. 뭐 플레이트 뽑을 일 없겠죠. 뭐 다 좋은데 문제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얼라 헤드라고 하는 거는 얼라와 카팔본 사이의 관계도 있습니다만은 그 옆에 있는 레디우스하고의 관련도 있습니다. 두 개의 조인트하고 지금 접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얼로카팔을 디컴프레션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잘라버리면은 디스탈 레디올라 조인트에서 아티큘레이션에 담당하는 얼라 헤드의 양이 너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잘라야 될 때, 이럴 때는 가능한 웨이퍼 프로시저는 하지 마라. 한 1, 2mm 정도 자를 경우에는 하는데 3mm 이상 얼라 베리언스가 있을 때는 가능하면 하지 말고 그때는 쇼트닝 오스테오토미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는데 웨이퍼의 가장 큰 단점은 정상적인 아티큘라 카틸리지를 절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 환자는 이제 39세 여자고요. 얼라 베리언스가 4mm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mm이기 때문에 이 환자 웨이퍼 프로시저를 만약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거의 요만큼밖에 안 남게 되겠죠. 그래서 웨이퍼 프로시저가 아니라 얼라 쇼트닝 오스테오토미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4mm 정도 잘라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좀 어떻습니까? 요 얼라를 단축을 시켜서 밑으로 이렇게 끌어내리면 요 부분하고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쇼트닝 오스테오토미를 할 때는 이 시그모이드 노치라든지 얼라 헤드의 인크리네이션, 아티큘러 몰폴로지를 반드시 꼭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환자를 네거티브가 제로 베리언스까지 맞춰가지고 쇼트닝을 했더니 한 1년 6개월 지났더니 이렇게 변했습니다. DRUJ의 아스로시스가 생기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아스로시스가 증상에 크게 관련은 없다라는 얘기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 전에 오스테오토미를 치기 전에는 이 모양이 어떻게 되고 얘를 쇼트닝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둬야 되고요. 이 시그모이드 노치의 코로날 플랜상에서의 모양을 보면 패러럴, 오블리크, 리버스 오블리크가 있어서 이와 같은 리버스 오블리크 타입에 있어서는 얼라 쇼트닝 오스테오토미를 할 때 좀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 서울대학교에서 나왔던 논문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시그모이드 노치뿐만 아니라 얼라 헤드의 모양도 같이 보는 것이 맞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걸 단순히 오블리크 타입이냐, 리버스 오블리크 타입이냐 이렇게 나누지 말고 실제로 얼라 헤드하고 시그모이드 노치 인크리네이션이 패러럴하냐, 패러럴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누는 것이 더 맞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문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69세 남자 환자고 거의 뭐 한 10mm, 1cm 이상 깁니다. 이쪽이 이제 뭐 거의 다 닿았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한 1cm를 쇼트닝 오스테오토미를 하면 환자가 페인이 없어질까요?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얼라 헤드는 얼로카팔 조인트하고도 문제가 있지만 디스탈 레디올라 조인트하고도 관계를 맺습니다. 여기서 한 1cm 정도를 짧게 만들면 얼로카팔 조인트는 증상이 없어지겠지만 이 디스탈 레디올라 조인트에 새로운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CT를 찍어보면 이미 이 DR 유제인은 다 아스로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쇼트닝 오스테오토미를 하는 게 아니고 디스탈 레디올라 조인트를 퓨전을 하고 이쪽에다 새로운 수도 아스로시스를 만들어주는, 이게 이제 사우베 카판지 프로시저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RA 환자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디스탈 얼라를 이렇게 절제를 해주는 다랏 프로시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다 텐덤볼을 집어넣는 헤미 리섹션 인터포지션 같은 이런 방법들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물기는 하지만 우리가 얼라 인펙션 신드롬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시저들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환자가 얼라 사이드 리스트 페인으로 왔습니다. 여기 본 스캔에서도 까맣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얼라 인펙션 신드롬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겠습니까? 본 스캔에서도 보면 여기도 까맣게 보이죠. 이게 얼라 헤드만 닿는 게 아니라 스틸로이드 프로세스도 트리케트룸에 지금 인펙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얼라 스틸로이드 인펙션 신드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얼라 헤드가 카팔본하고 부딪히면서 TFCC가 시닝되는 이와 같은 현상들을 얼라 인펙션 신드롬 또는 얼로카팔 인펙션 신드롬, 얼로카팔 어붓먼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이와 같이 얼라가 짧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사우베 카판지나 다랏을 했는데 이 디스탈 얼라 스텀프가 레디우스하고 자꾸 부딪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임핀지먼트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인펙션 신드롬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 용어를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틸로이드가 부딪히는 경우, 이런 거를 얼라 스틸로이드 프로세스 인펙션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부위에서 인펙션이 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명칭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은 얼라 인펙션 신드롬은 다음과 같은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있고, 얼라 베리언스 자체가 이거를 정의를 내리는데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라는 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쇼트닝 오스테오토미와 웨이퍼 프로시저가 있고, 쇼트닝 오스테오토미를 할 때는 그 수술 전에 이와 같은 시그모이드 노치와 얼라 헤드의 모양을 잘 관찰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